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너 같지 않다. 사람은 저마다 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가 해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당연히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 중 하나인 결혼을 통해 저는 아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나 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컸기에 제가 얼마나 복에 겨운 사람인지 알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하게 해주셨고 제가 하기 싫은 건 그 어떤 것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넌 어른 되고 시집 가면 하기 싫은 것만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동안은 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알았지? 엄마의 말뜻을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어도 부모님이 절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무탈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좋은 학원에 좋은 과외 선생님도 만나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대학도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조별 과제를 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의 시간에 맞춰야 했고 어쩌다 학교 앞에 자취를 하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제 방보다 작은 집에 부엌이며 화장실까지 있는 걸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학하자마자 제 앞으로 차를 사주고 생활비나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해주는 부모님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알게 되었죠. 좋은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 부모님의 큰 기대 없이 그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 저는 이렇게 당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남편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쭉 나고 자라 거기서 길을 쓰고 공부를 해서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했죠. 남편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했어요. 집에는 언제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시부모님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도 언제나 가난하기만 하셨죠. 남편은 어떻게든 성공해서 가난을 벗어나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언제나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어요. 남들처럼 특히 저처럼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길 틈은 없었고 늘 돈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죠. 저와 남편은 과도 달랐기에 접점은 없었지만 교양 수업에서 만나 조별 과제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알바며 다른 수업이며 핑계를 대고 조별 모임에 소홀할 동안 남편은 그 많은 아르바이트와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조별 모임 과제에 성실하게 임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와는 다르게 어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당시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에 공부도 뒷전이고 그저 매일 신나게 놀러 다니기만 했는데요. 저와는 다르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남편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고 남편에게 거듭 대쉬를 했지만 남편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라며 저를 몇 번이고 거절했죠.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겠어요. 남편도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저의 모습을 보고 끝내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CC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애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저희의 경제적인 차이였죠.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비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비싸고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고 비싼 전시회 티켓도 턱턱 샀죠. 게다가 저는 첫 연애였고 남편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남편에게 선물을 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남편에겐 그저 부담일 뿐이었어요. 남편의 형편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씀씀이었고 그렇다고 자기보다 어린 여자친구에게 늘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너한텐 별거 아닐진 몰라도 난 이런 데 올 때마다 긴장돼. 가격부터 보게 된다고. 처음엔 뭐 어때, 돈 많은 사람이 내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둘 사이에선 미묘한 거리가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학교 앞 투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과 후배 중에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제 남편만큼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였는데 아르바이트 하느라 성적을 유지하지 못해서 기숙사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보다 더 먼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고 당장 방을 구하자니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었어요.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언제나 동생이 있었으면 했는데 이 동생은 정말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거든요. 같은 학과 후배였고 힘든 사정을 들으니 도와주고 싶었죠. 동생의 사정을 들은 부모님도 동생을 딱하게 여겨 용돈도 몇 번 챙겨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내가 사는 집에 방이 하나 남으니 거기서 이번 학기를 보내고 다음 학기에 다시 열심히 해서 기숙사를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고맙다고 저를 부둥켜 안고 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딱하던지요. 저는 동생에게 월세도 받지 않고 동생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관리비라도 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너 너무 잘해주지 마. 그렇게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네 뒤통수 치게 돼 있어. 무슨 말을 그렇게 냉정하게 해. 걔 그런 애 아니야. 진짜 착한 애야. 너는 너무 곱게 커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런 애들 처음에나 고마워하지. 나중에는 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고. 그러다가 네가 그 이상 안 해주면 서운해하기 시작할걸? 없이 자란 애들은 어쩔 수 없어. 몸이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지는 법이야. 저와 동생의 우정을 의심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보란듯이 잘 지내주겠다며 콧방귀를 꼈죠. 동생은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정도 더 저희 집에 머물렀지만 제가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면서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어학연수 가 있을 동안 그냥 이 방 계약하고 있으면 내가 계속 살아도 되는데. 나 어학연수 끝나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려고. 우리 집 이번에 이사해서 학교랑 가까워졌거든. 언니 집에 넓게 사는 거 좋았는데 아쉽다. 기숙사 가면 또 코딱지만한 방에서 둘이 살아야 되잖아. 하하, 그러게. 제가 어학연수를 다녀올 동안 남편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스펙을 쌓았습니다. 몰랐는데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미리 봐둬야 하는 시험들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더라고요. 반년 만에 만난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이번에 토익 2번 보느라 응시료만 20만 원 썼거든. 가뜩이나 공부할 시간 없어서 아르바이트 줄였는데 요즘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 그래서 공부가 돼?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저는 한 끼도 못 먹었다는 남편을 끌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실컷 먹였어요. 남편은 정말 고기 구경 한번 못 해본 사람처럼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취업 준비에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학원비, 면접용 정장, 각종 시험 비용까지 남편은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취직할 때까지 돕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오빠 취업할 때까지 도와줄게. 오빠 알바 그만두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해. 내가 학원비랑 시험비 보태줄게. 어떻게 그래? 어차피 오빠 취업하면 우리 결혼할 건데 미리 살림 합친다고 생각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오빠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취직하면 돼. 그게 날 돕는 거야. 남편은 저의 도움을 못내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결국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취업 준비 1년 만에 남편은 원하는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졸업하고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길 원하셨는데요. 저는 연애 중이던 남편과 하루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취업을 하자마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저희 아빠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는 저를 아쉬워하셨지만 성실해 보이는 남편의 인상을 보고 믿음직스럽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을 내조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의 사정이 나아질 동안 저와 1년 넘게 살았던 동생의 처지는 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학비가 부족해서 휴학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동생을 돕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걔 도와주는 거 못 봐. 그전에는 내가 남자친구 자격이었으니까 뭐라 못했지만 이젠 당신 남편이잖아. 우리 가정에 충실해, 제발. 알겠어. 학비를 끌어온 동생에게 저는 결국 학비를 빌려주지 않았고 대신 제 비상금 100만 원을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나 진짜 언니밖에 없는데 언니 정말 너무 서운하다. 미안해. 나도 결혼하고 돈 많이 써서 이것밖에 못 주겠다. 이건 안 갚아도 돼. 우선 이걸로 급한 불부터 꺼. 10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동생은 서운해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대로 이제 저는 가정이 생긴 사람이니 언제까지나 남을 도울 순 없는 노릇이었죠. 사실 동생을 만나던 즈음에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만 보면 당신 아들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년이라며 비아냥거리셨어요. 남편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저희 아버지가 해준 집이고 또 남편이 출퇴근하면서 쓰는 외제차도 저희 엄마가 결혼 선물로 주신 거였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그저 굽신굽신 하시면서 제 앞에서만 항상 거들먹거리며 저를 야단치셨죠. 시어머니의 18번은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어쩌다 널 만나서 쯧쯧이었습니다. 너는 복받은 줄 알아. 이런 남편이 어딨니? 키 커, 잘생겨,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게다가 네가 집에서 팽팽 놀아도 잔소리 한 번 안 하잖니. 네가 뭐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그냥 모른 척하려고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어쩌다 시어머니가 놀러 오셔서 제가 이것저것 장 봐와서 차려드리면 그저 불평불만만 늘어놓으셨어요. 이건 짜고 저건 싱겁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더 화가 났던 건요.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나한테 모진 말을 하는데 어쩜 당신은 내 편 한 번 안 들어줘? 우리 엄마가 시골 분이시고 옛날 분이셔서 그래. 아이 게다가 저 꼬장꼬장한 양반 앞에서 네 편이라도 들어봐라. 더 난리 날걸.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집 평화를 위한 길이야. 그리고 어차피 잘 오시지도 않으시잖아. 아이 오면 좀 잘해드려.
뭘 잘 안 오셔. 그 먼 거리를 2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장모님은 주마다 오시는데 그럼 난 안 힘드냐? 당신이 뭐가 힘들어? 우리 엄마는 오면 나나 당신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는데. 어머니도 그 먼 곳에서 김치 들고 오시잖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 먹을 김치까지 바리바리 싸우시긴 하셔서 할 말이 없었지만요. 그리고 뭐가 옛날 분이야? 우리 엄마랑 몇 살 차이도 안 나시는데. 아이고, 도시 아줌마랑 시골 아줌매가 같냐?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듣기 좋은 꽃노래도 반복되면 지겹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힘든 내색을 좀 했더니 처음에 무심하게 대꾸하던 남편은 점점 저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집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알겠어. 내가 엄마 오지 말라고 할게. 그럼 됐지? 시어머니가 방문하시는 날은 무조건 저희가 싸우는 날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지켜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요. 제가 뒷바라지해준 세월은 이미 다 까먹었는지 남편은 슬슬 집에서 살림하는 저를 하루 종일 노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 건 저뿐이어서 대학 동기들은 모두 회사를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그러니 나가 놀려고 해도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동생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 결혼 생활은 어때? 할만해? 저는 당장 동생을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한테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는 말은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동생은 제 말을 들으면서 저보다 더 화를 내주었어요. 그 할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언니도 그걸 그냥 가만히 있어? 말을 했어야지. 이 집도 대영 씨가 끌고 다니는 차도 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거다. 왜 말을 못해? 모르겠어. 시어머니 앞에만 가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서 아무 말도 안 나와. 으이그, 내가 언니 바보같이 굴 때 알아봤다. 솔직히 난 대영 선배랑 언니 결혼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차이가 너무 나잖아. 그리고 대영 선배 그 집 기둥일 거 아니야. 언니 그런 말도 못 들어봤어? 남의 집 대들보는 빼오는 거 아니래잖아. 그 집에서는 그 선배가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자 기둥인데 그걸 언니가 홀랑 빼온 거잖아. 동생에게 하소연해봤자 해결되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동생은 다행히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도 하고 회사에 취직도 했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언니 스펙이면 더 좋은 회사 취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학벌에 그 스펙이 아깝지도 않냐? 나는 그냥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가끔 나나 만나서 이렇게 털어놓기라도 해. 안 그러면 언니 화병 생긴다. 그래, 진짜 너밖에 없다. 남편이 동생을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저는 남편 몰래 동생을 따로 만나 밥도 사주고 하소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지기 시작해서 저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주변에 아는 남자 없냐며 소개팅을 물어보더라고요. 소개팅? 나도 슬슬 결혼해야지. 연애 못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주변에 어디 괜찮은 남자 없어? 에이, 난 맨날 집에만 있는데 내가 아는 남자가 어딨어. 대형 선배 회사 후배들 많을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꿀리는 정도는 아닌데. 대기업 남자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동생은 남편만큼의 대기업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아는 정도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퇴근한 남편한테 동생에게 소개시켜줄 남자가 있나 언뜻 물어봤는데 남편은 아직도 그 동생한테 끌려다니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놈의 화영이 아직도 걔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뭘 끌려다녀. 그냥 대학 선후배끼리 가끔 만나는 거지. 내 후배들 다 스펙 빵빵한 여자들만 찾아. 화영이로는 어림도 없어. 화영이 정도면 괜찮지 뭘 그래? 애 예쁘고 회사도 나쁘지 않고 학교도 당신이나 나나 화영이나 셋이 똑같은 학교인데. 그리고 난 누구 소개시켜주는 거 딱 질색이야. 둘이 싸우기라도 하면 가운데 껴서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하긴 당신이 사회생활을 안 해봤는데 뭘 알겠어. 무지랭이 취급하지 마. 나도 알 건 다 알아. 그리고 걔 만나지 마. 다른 동창들한테 물어봐. 걔 만나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 뭐? 왜? 몰라서 물어? 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상했잖아. 당신만 몰라, 당신만. 그저 온실 속 화초처럼 귀하게 자라서 다 내 맘이 남 같은 줄 알지?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아빠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말 말이에요. 사람 촉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남편이 했던 말이나 아빠가 했던 말이나 결국 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남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지않아 그 쌓은 촉의 실체를 알게 되었죠. 남편의 회사가 야근이 많기는 해도 주말 출근을 잘 시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할 것 없이 출근을 해야 한다며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주말에 출근이래? 이번에 경연진 싹 물갈이 되면서 사람을 아주 수도꼭지처럼 쥐었자. 이놈의 회사 관두든지 해야지. 힘들겠다. 도시락 좀 싸줄까? 어? 그래주면 고맙지. 동료들이랑 먹게 넉넉하게 싸줘. 처음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도시락까지 들려보내주며 남편을 배웅해줬죠. 그러다가 모처럼 남편이 주말에 쉬느라 집에서 자고 있길래 저는 남편 차 실내 청소나 해줄 생각으로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역시나 차 안은 무슨 돼지우리 같더라고요. 쓰레기통도 싹 비워주고 쌓여있는 커피컵도 하나하나 버려주는데 커피컵에 꽂혀있던 빨대에 립스틱 자국이 있더라고요. 여자 동료를 태웠나 싶었는데 이번엔 대시보드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바로 경기도 저 멀리 톨게이트 영수증이었죠. 남편의 회사는 서울이었고 경기도 너머로는 갈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톨게이트 영수증은 여기저기 다양한 지역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뒷좌석을 청소하던 저는 여자의 스타킹을 발견하게 되었죠. 우선은 모른 척 집으로 돌아와 쓰레기를 모조리 버리고 스타킹과 톨게이트 영수증은 몰래 잘 숨겨두었어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진짜 바람이면 어떡하지? 그럼 당장 이혼해야 하나? 한순간 평화는 깨지고 하루하루가 의심과 더러운 상상으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한번 의심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제가 앉아있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황급히 화면을 닫아버리곤 했죠. 오늘도 야근이야? 중요한 프로젝트 막바지라. 아유, 나도 진짜 지겨워 죽겠다. 남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축 처져서는 나갔죠. 저것도 다 연기라는 생각에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가 빠져나갔다는 알람을 듣고 바로 택시를 잡아 남편을 따라갔어요. 역시나 남편의 차는 회사가 아닌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택시 아저씨는 저 대신 혀를 끌끌 차며 미행에 최선을 다해 주셨죠. 혹시 모르니까 지금 남편 차 쫓아가는 거나 남편이 내리는 거 찍어둬요.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얼뜨기처럼 가만히 있는 저에게 기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기사님 말대로
남편의 차를 뒤쫓는 영상과 남편이 내리는 찰나도 핸드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남편이 들어가는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남편은 익숙하게 발렛을 맡기고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멀찌감치 서서 한참을 기다렸고요. 마침내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나왔고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찍어 촬영을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과 레스토랑에서 함께 나온 여자는 다름 아닌 화영이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동생은 남편에게 몸을 기대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키스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들 다 다니는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하마터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를 꽉 깨물고 벌벌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남편과 동생의 모습을 찍었어요. 두 사람은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발렛해놓은 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차를 빼오자 차에 올라탄 후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너무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차는 근처 호텔에 멈춰 섰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마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숨어있을 의지도 힘도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동생이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동생이 저를 발견하면 놀라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다못해 도망을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주 해맑고 화사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 언니, 여긴 웬일이야? 너 지금 웃으면서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럼 뭐 울 수도 없잖아. 이미 다 알고 온 것 같은데. 오히려 동생 옆에 서 있던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하는데 동생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 언니도 왔으니까 이제 다 말해버릴까? 나도 슬슬 몰래 만나는 거 힘들긴 했어. 뭐? 언니 원래 뭐든 나랑 나눠 쓰는 거 좋아했잖아. 남편도 나눠 쓴다고 생각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쪽팔리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해. 나 집에 가 있으면 니들 둘이 호텔에서 할 짓 다 하고 나서 그러고 얘기하자고? 어머 언니, 너무 상스럽게 굴지 마. 부잣집 아가씨가 이게 무슨 교양 없는 짓이야? 언니 남편이 언니랑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잠깐 위로해 주는 거야. 내가 언니 남편 힘들어할까 봐 위로해 준 거야. 하지만 이건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한 일이 생겨버렸으니까요. 얘기 들었지? 화영이가 임신을 했댄다. 아들일 것 같대. 네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못 가진 애를 화영이는 뒤로 만나도 금방 가지는구나. 에휴, 조강지쳐도 다 옛말이지. 요즘은 애 가진 사람이 본처되는 거야. 어머니,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겠니? 네가 물러나줘야지. 그렇다고 우리 손주를 엄마 없는 애로 키울 거야? 남의 손에 기르게 할 거냐고. 말도 안 되지 그건. 이제 며느리 자리 바뀌는 게 맞다. 너도 이제 순순히 인정하고 물러나. 애까지 가진 동생은 이미 시어머니를 만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지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할 수 없었던 저와는 달리 한 번에 임신을 해왔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탐날만도 했겠죠. 20살 때 처음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헌신했더니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된 제 신세가 한심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저는 결국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노발대발하시며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저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혼만 시켜주세요.
울면서 말하는 저를 보던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됐습니다. 애지중지 꽃처럼 귀하게 키워놨더니 남편한테 버림이나 당하고 그것도 가장 친한 동생에게 남편을 뺏기기까지 했으니까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창피하고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이혼 의지가 강했기에 저희는 합의 이혼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살던 집은 빠르게 처분했고 남편이 타던 차는 괘씸하다며 아빠가 빼앗으셨죠. 그걸로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욕을 하던지 나중엔 그냥 화도 안 나고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그깟 차 얼마나 한다고 그걸 뺏어가냐? 그깟 차 얼마 안 하면 네가 하나 사. 화영이한테 사달라고 하든가. 니네 집구석은 그게 문제야. 돈 좀 썼다고 사람 그지 취급하고 내가 괜히 딴 여자를 만나는 줄 알아? 다 니네 아빠랑 니네 엄마 때문이야. 네가 이혼당하는 거 다 니네 부모가 널 막 키워서라고. 저는 남편의 막말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뺨을 한 대 갈겨줬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짧지 않은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죠. 이혼 후 저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후유증이 어마무시했죠. 남편의 말대로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라기만 해서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이런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업료 비싸게 치르고 인생 배웠다고 생각해라. 그래도 애 없이 이혼한 게 어디니? 난 그것도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사돈, 아니, 그 시골 아줌마 성격에 애 두고 가라고 지랄했을 텐데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나아. 더 이상 울지 마라. 눈물 아까워. 네가 뭐가 부족하냐? 너 먹여 살려줄 아버지 있고 멀쩡한 집 있고 부족한 게 뭐야? 요즘은 이혼은 흠도 아니야. 미친놈한테서 벗어난 거니까 축복받을 일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내가 항상 말했지.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지 않다고. 다 각자의 사정과 사연이 있는 거니까 너도 훌훌 털어버려. 내가 너 다시 일으켜 세워줄 테니까 나한테 정 미안하거든. 이번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공부를 손 놓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 영어도 안 쓴 지 너무 오래되어서 한동안은 꽤나 고생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학원부터 열심히 다녔죠. 이 나이에 이혼하고 유학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는 뼈저리게 잘 알았기에 저는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5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며 쭉 살고 싶었지만 그새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는 아버지 사업체를 제가 물려받길 원하셨어요. 저 또한 그게 아버지에 대한 물질적, 심적 빚을 갚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기꺼이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낙하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바닥부터 차근차근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저는 마침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기에 저의 대표직을 반대하는 회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살림만 하던 저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아주 많은 걸 배웠고 그만큼 단단해졌거든요. 공부하고 일 배우는 동안 잊고 살다가
문득 남편이 다녔던 회사 건물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동생의 소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들의 소식을 아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모습으로 동창회에 등장했더니 너도 나도 반갑다고 달려들면서 은근슬쩍 남편의 소식을 흘렸거든요. 나는 대영이랑 너 사귄다고 할 때부터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원래 남의 집 기둥 뽑아오는 거 아니래잖아. 어우, 야, 넌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세진이 민망하게. 아니야, 나 괜찮아.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대영이 세진이랑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회사도 잘렸었는데. 그래? 소식은 전혀 못 듣고 살아서 몰랐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대영이 회사 잘린 스토리 엄청 유명하잖아. 회계장부 건드렸댔나 어쨌댔나? 안 물어내는 조건으로 자진 퇴사한 거래. 화영이도 애 낳고 회사 다니다가 승진 밀리고 그대로 그만뒀을걸? 요즘 뭐하고 지내나 모르겠네. 아휴, 다 지난 일인데 뭐. 다들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반갑다. 앞으로 자주 보자. 그래, 세진이도 지금 이 모습이 훨씬 잘 어울려. 우리 자주 만나자.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버리더니 둘의 꼴이 더 우스워졌다는 말에 어찌나 고소하던지요. 기분이 좋아서 그날 동창회의 저녁값을 제가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결제했다는 소문까지 그들의 귀에 들어가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래처 직원들이 인사를 오겠다며 몇 차례 미팅 날짜를 미뤘는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사정사정을 한다며 비서가 난처한 기색으로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대표님. 제가 마냥 거절할 수가 없어서요. 괜찮아요. 나 오늘 계속 회사에 있으니까 이따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라고 하세요. 비서가 미팅 일정을 알려주며 거래처가 건네준 서류와 함께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엔 남편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일까 설마 남편일까 생각하며 미팅 시간을 기다렸죠. 저는 일부러 시간보다 5분쯤 늦게 미팅룸에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팅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보라고 부를 사이던가? 아니, 세진아. 오랜만이야. 공적인 자리인데 호칭 좀 지켜주시죠. 김대영 과장님. 너 여기 어떻게... 네가 이 회사 대표야? 대표를 존중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네요. 김 과장님은.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당신이 그렇게 일을 박박 깔면서 딸을 함부로 키운 우리 아빠 회사거든? 지금은 내 회사고.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아까 비서에게 전해 들은 말로는 이 회사의 올해 실적이 부진해서 저희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서류 검토를 하는 제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 하마터면 깔깔거리며 웃을 뻔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원래 다른 곳에서 구두 계약까지 다 마쳤었는데 갑자기 계약을 빼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대표님. 그럼 우리 회사가 꽝 대신 닭이라는 뜻이네요. 저흰 꽝이 되고 싶지 닭은 되기 싫은데.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세진아, 나 한 번만 살려주라.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부부였는데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옛정? 옛정 중요하지. 그래, 도와줄게. 남편은 도와준다는 제 말에 얼굴이 화색이 되더라고요. 제 속을 알 리가 없는 남편은 제 도장 꽝 찍힌 계약서를 들고 신나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의 회사 사장님을 따로 불러 저녁 초대를 했죠. 갑작스런 초대에 사장님도 놀라셔서 바로 오시더라고요. 김 과장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해주셨다고요. 근데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혹시 그 계약건 담당자는 계속 김 과장님으로 가는 건가요? 예, 뭐 아무래도 계속 김 과장이 맡고 있던 건이라서 왜 그러십니까? 사실 아까 김 과장님이 다른 회사에서 계약하려다가 말았다면서 저희를 좀 스페어 타이어 취급하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와 워낙 오래된 사이고 요즘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번엔 해드렸는데 김 과장님은 같이 일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스페어 타이어라뇨? 가당치도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김 과장이 원래 좀 경솔한 타입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고요. 담당자만 바꿔서 바로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 바로 교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며칠 뒤 남편의 회사로부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새 담당자 배치해서 바로 진행하겠다고요. 당연히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았겠죠. 기껏해야 저한테 전화해서 욕 몇 마디 하고 말 줄 알았는데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제 사무실로 찾아오더라고요. 양세진, 네가 그랬지? 네가 나 자르라고 시켰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내 밥그릇을 이렇게 발로 차? 남편은 정말 바보 같고 운도 좋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새 담당자를 인사시키겠다고 남편의 회사 사장님과 새 담당자님이 함께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너너거리면서 화내는 남편을 보고 뜨악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김 과장 자네 미쳤나? 지금 대표님한테 소리를 지른 건가? 너라니? 자네 정말 도른 거야? 아니요,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저 양 대표님이랑 됐네. 자네 무례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더 볼 것도 없네. 자네 당장 해고야. 남편은 그렇게 자신의 후임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한순간에 모가지가 댕강하고 잘렸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했던 사이라고 말이라도 꺼날라 치면 바로 치안 취급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대표님이 어퍼컷을 날린 덕에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사장님께 무릎 꿇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그 소란에 계약이 무마될까 남편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셨고요. 그렇게 소동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더 큰 소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재혼한 화영이었어요. 남편이 잃은 건지 따로 알아본 건지 제 사무실에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련되고 멋진 스타일이었던 화영이가 아주 촌스럽고 누가 봐도 아줌마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처음엔 화영이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내 남편을 뭔데 잘라? 저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대꾸했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오히려 화영이는 더 길길이 날뛰었죠. 네 남편이 아니라 회사에서 자른 거야. 난 아무 상관없어. 거짓말하지 마. 네가 뒤에서 조종한 거잖아.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너 이제 백수 남편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나한테 따질 시간 있어? 너도 회사 잘렸다며. 동생은 분을 사귀지 못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정말 못됐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헌신을 다했는데. 네가 나한테 헌신을 다했다고? 헌신을 다한 건 나지. 헌신적으로 너한테 월세 내줘, 생활비 꺼줘, 학비도 내줘. 그래서 너 내 남편도 같이 쓴 거잖아. 안 그래? 제 말에 동생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사이 좋나 보네. 남편이 회사 잘렸다고 바로 이렇게 득달같이 찾아오고. 난 너랑 김대영이랑 사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딴 남자 만나잖아. 저의 회심의 일격에 동생의 얼굴이 단번에 새파래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동생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봤죠.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니? 왜? 나랑 내 남편이랑 헤어지면 네가 다시 만나게? 내가 미쳤니? 그런 패급 인간이랑 다시 합치게. 미팅하러 호텔 갔다가 어디서 많이 본 애가 하도 기따갑게 교태를 부리길래 누군가 했더니 너여서 찍어본 거야. 너 네가 팔짱 낀 남자가 누군지는 알기나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알고 만나는구나? 네 남편 회사 사장인 거. 방금까지 바락바락 대들더니 저의 한마디에 동생은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다른 회사 거래처와 미팅을 하러 호텔에 갔다는 말도 우연히 본 게 동생이라는 말도 사실이었어요. 다만 어떻게 쓸지 몰라 그저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동생 본인에게 보여줄 거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죠. 제 말에 동생은 태도를 돌변하더니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언니, 내 남편, 언니 남편, 그러니까 세아 아빠한테 말할 거 아니지? 말하면 안 돼. 나 이혼당하면 나 지금 개털이야. 애랑 빈몸으로 쫓겨나. 언니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잖아. 나 딸 낳았다고 아직도 구박해. 10년이 넘었는데. 근데 내가 바람까지 핀 거 알아봐. 그 미친 할매가 나 죽이려고 할걸? 언니 남편도 성격 장난 아니야. 언니는 모르지. 그 새끼 툭하면 진짜 나 때리려고 하고 내가 오죽하면 다른 남자를 만났겠어 언니. 그건 내 알바가 아니지. 근데 뭐 내가 이제 와서 니네 둘 갈라놔봐야 뭐 하겠니? 나한테 뭐가 떨어진다고. 그래 맞아. 이제 와서 우리가 헤어진다고 언니 인생이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언니는 지금도 너무 잘 나가잖아. 우리 같은 건 있고 그냥 언니 혼자 잘 살아. 제발. 제 앞에서 남편과 본인을 뻔뻔하게 우리라고 하는 동생을 내려다보며 저는 우선 알겠다고 하고 동생을 돌려보냈어요. 동생은 제 말을 100% 믿는 것 같진 않았지만 우선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한번 찾아오는 게 어렵지 그 뒤로는 두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혹시 취업 자리가 있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고 동생은 지 남편이 저한테 일자리를 구걸하는 줄도 모르고 바람 피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감시 전화를 했죠.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사무직 아니어도 괜찮겠어? 그럼 내가 지금 뭐 가릴 처지냐? 내 딸 학원도 보내야 되고 사실 지금 우리 엄마도 좀 편찮으셔서. 그래 그럼 내가 아는 사장님한테 번호 넘길 테니까 연락 오면 잘 받아. 또 성질 부리다가 내 이미지까지 다 깎아먹지 말고. 정말 고마워. 근데 너는 그래도 네 옛 시어머니인데 엄마 아프다는 말에 안부도 안 물어보냐? 넌 우리 엄마 아빠 안부 물어봤니? 옛 장인어른 장모님인데. 일자리 알아봐줘서 고마워. 제가 남편을 연결시켜준 일자리는 골프장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중에 골프장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도 저희 집처럼 그 집 아들이 이어받아서 운영했거든요. 저는 골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접대 때문에 가끔 가곤 했는데 그때 친분을 쌓아둔 분이었어요. 제 사정을 듣더니 관리직으로 넣어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었죠. 저도 몰랐는데 관리인이라는 게 엄청 힘든 일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골프장 밖을 돌아다녀야 하고 고객들도 관리해야 하고 할 게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보수도 괜찮았지만요. 사업하면서 친해진 다른 사장님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만났는데 일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더라고요.
나랑 살 때는 항상 사무직으로 일하느라 얼굴도 뽀샤시했던 사람이 무슨 노가다 일하는 사람 마냥 꾀재재해진 걸 보면서 인생사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이 일을 알선해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제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있는데 저 멀찍이서 남편의 사장이었던 거래처 사장님이 오더라고요. 옆구리에는 화영이를 끼고 말이죠. 화려하고 촌스러운 골프웨어를 입고 사장님께 어찌나 교태를 부리던지 같이 간 지인분도 저 사람 말투 너무 이상하다고 제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 진짜 백 안 사줄 거야? 접대는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기다려봐봐. 아니, 나도 지금 사정이 어렵다니까. 그래도 모처럼 나 쉬는 날 너 데리고 이렇게 골프 치러 왔잖냐. 그래서 내가 오늘 서비스 기가 막히게 해준다고 했잖아. 오빠 오늘 밤 기대해도 좋을걸? 한참 사장님 팔에 붙어서 아양을 떨던 동생은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는 지인들과 마저 공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대하던 순간이 다가왔어요. 야, 진아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골프장 차를 운전하며 고객을 태워다 주던 남편이 자신의 전 사장님의 팔에 붙어 아양을 떨고 있는 동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남편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보아하니 사장님은 자기 옆구리에 끼고 있는 여자가 남편과 결혼한 사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이, 자네 여기서 일하는가? 사장님, 지금 남의 마누라랑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남의 마누라라니, 누가? 자기야,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누가 네 여보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남자랑 노닥거리기나 해? 아, 아파. 이거 안 나? 야, 너 내가 회사 잘리고 골프장에서 일하니까 웃음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오죽하면. 네가 돈만 잘 벌어왔어 봐. 내가 남자들 등쳐먹고 사는지. 나라고 이 늙은 영감탱이 비위 맞춰가면서 돈 타내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다 망했어. 알아 몰라? 세진 언니 때문에 괜히 너랑 엮여서 내 인생도 시궁창 됐다고. 동생은 남편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잔디밭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 근방에서 골프 치고 있던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더럽고 추잡한 치정극을 구경했죠. 제 지인도 입이 떡 벌어져서 구경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쥐어패고 사장님한테도 주먹을 날렸죠. 문제는 어쨌든 동생과 사장님은 이 골프장의 회원이라는 거고 남편은 이 골프장의 직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치정극의 결론은 골프장 직원이 골프장 회원을 폭행한 폭행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진 복수극에 저는 입을 가리고 크크 웃었어요. 알고 보니 화영이는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도저히 재취업할 길이 없던 와중 자신을 유혹한 한 사장님의 꼬드김에 넘어가 불륜을 시작했나 봐요. 뭐든 처음만 어렵지 들키지만 않으면 일이 커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남자랑 좀 자주고 비위 좀 맞춰주면 돈을 다발로 주니까 아예 꽃뱀짓을 직업으로 삼았던 거였습니다. 제 거래처 사장님 말고도 화영이에게 돈 뜯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돈도 참 다양한 방법으로 뜯어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화영이가 미혼모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노처녀인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미망인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온갖 거짓말을 해대며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돈을 뜯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한때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며 금빛 미래를 꿈꿨던 아가씨 시절이 있던 애였는데 화영이의 인생이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힌 걸 보고 있자니
저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골프장에서 잘렸어요. 사실 골프장 사장님한테도 난처하다고 연락이 와서 거듭 사과를 드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거래처 직원으로만 알아서 그렇게까지 집안 사정이 복잡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사과의 뜻으로 제 동창회 친구들 데리고 가서 연간 회원권 많이 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아니에요. 대표님이라고 뭐 그런 미친놈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나저나 골프장 소문 안 좋게 날까봐 걱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사람들은 그런 건 금방 잊어요. 그리고 그게 골프장 문제인가요, 뭐? 그 사람들 문제죠. 안 좋은 소문 있거들랑 제가 어떻게든 싹 없애드릴게요. 그렇게 제 복수극이 화끈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보너스를 받았답니다. 너 솔직히 말해. 너 진아 형이랑 짰지? 이번엔 또 뭐야? 너 때문에 나 진짜 번호를 바꾸든가 해야지. 안 되겠다. 일을 못하겠네. 새야, 그러니까 내 딸, 내 자식 아닌 거 너 알았지? 다 알고 나 엿먹으라고 진아 형이랑 결혼하게 냅뒀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애가 아니라니. 당신 애가 아니면 누구 애야? 그리고 내가 그걸로 화영이랑 왜 짜? 난 그때 당신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혼도 합의 이혼한 거 기억 안 나? 남편은 골프장 사건 이후로 화영이와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애는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며 양육권을 주장하는데 화영이가 누구인 줄 알고 양육권을 주장하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혹시 몰라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기 핏줄도 아닌 애를 가지고 며느리 자리를 바꾸네 마네 시어머니 생각도 나고 애 임신했다고 좋다고 집 나갔던 10년 전의 남편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니네 둘이 그렇게 더럽게 사는데 끝이라고 깨끗하게 나겠니? 난 이제 더 이상 너네 둘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 너나 화영이나 제발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 다 망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다고. 웃기지 마. 네 인생 망한 게 왜 나 때문이니? 네가 진창으로 산 탓이지. 네가 니네 집이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도 나 이렇게 안 됐어. 말은 똑바로 해. 너 돈 없어서 뒷바라지 해주고 족보 구해다 주고 거지 새끼 물에 건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유분수지. 그리고 우리 집에 언제 널 무시했는데 어떤 장인 장모가 무시하는 사위한테 집 해주고 차 해주고 그러니? 너야말로 고마운 은혜도 모르고 금수같이 굴어서 벌 받은 거야. 저는 10년 전에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말이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말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10년 전에 저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순순히 물러나줬을까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해봤자 돌아오는 건 자책뿐이겠죠. 저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한참 개싸움을 하다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고 화영이는 딸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슴속에 쌓아둔 분노도 아픔도 고통도 모두 다 잊었어요. 앞으로는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